이번 책은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과 임철규의 그리스 비극입니다. 임철규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그리스 비극은 매년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축제의 일부로서 아테나이에서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재로 삼은 이야기는 아가멤논, 오레스테스,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오이디푸스, 테세우스, 필록테테스 등 주로 미케네 문명시대 영웅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극 작가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르피데스입니다. 그러다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걸치면서 이 그리스 비극의 소재는 대부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1부 아가멤논, 2부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3부 자비로운 여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연극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읽기가 처음에 버거웠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요, 그 코러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또 반대로 이 코러스가 상황 설명을 해줄 때는 더 깊이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책 뒤쪽에 있는 그 각주 설명을 덧붙여서 함께 읽었는데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코러스의 노래도요, 그 읽는 동안 그 무시무시하고 그 대사도 그 상당히 섬뜩하고 놀라웠습니다. 사실 현대 주요 무기는 총이지만 그때 그 청동 무기들을 그 보기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의 표현들이요, 상당히 섬뜩한 표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유일한 3부작으로요, 이 3부작의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이 5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 아이스킬로스는요, 3부작 형식으로 비극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체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이 본문만은 한 200페이지 정도인데요. 되도록 간단하게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요, 임철규 작가의 이 그리스 비극을 읽으면 더더욱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이 아가멤논의 무대는 아르고스에 있는 아가멤논의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부에서는 이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이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 이 아가멤논과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데려온 이 카산드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아들 오레스테스가 복수를 하고자 어머니 클리타이메스트라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애인인 이 아이기스토스를 함께 죽이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이 3부 정의의 여신에서는요, 이 아테나에게 탄원하여 재판을 받고 오레스테스가 풀려나는 그 무죄 방면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체 스토리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 아가멤논은 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를 향해 떠나기 전 연합군의 이 함선이 움직이질 않자 예언자 칼카스에게 묻게 되는데요. 이 예언자 칼카스가 아가멤논의 큰딸 이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함대가 바람을 타고 나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큰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때 그 바람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아가멤논이 이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죽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그 큰딸 큰딸 이피게네이아에게 아킬레우스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서 데리고 오게 했던 것이고요. 이 이피게네이아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럼 이 아가멤논의 이 아가멤논 집안의 이 비극의 시작은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임철규 작가의 이 그리스 비극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요. 어쩌면 이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라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요구는 아가멤논의 잔인한 욕망, 그가 구현하게 될 이 전쟁의 사디즘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을 선택하는 그의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그의 광기와 잔인함, 그의 전쟁의 사디즘이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려 했는지도 모른다. 즉,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러한 자유의지의 근거는 불손하고 불순하고 불경스러운 그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가멤논의 이 가계도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아버지 이 아트레우스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그전 아르고스 왕,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는 아르고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트레우스가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 그의 그 동생 튀에스테스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의 아우의 자식을 죽여 그 살점으로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계도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게 바로 아트레우스가 아가멤논의 계보거든요. 지금 여기 아트레우스. 자, 여기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동생 여기 튀에스테스. 이 튀에스테스가, 그러니까 여기 아트레우스의 아내, 지금 아이로페 있잖아요. 이 아이로페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을 한 거죠. 이 튀에스테스에게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서 삼촌 아가멤논의 손에서 살아남은 여기 이 아이기스토스가 이 클리타이메스트라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가멤논을 죽이는 것을 함께 모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스토스와 그 다음에 다시 아가멤논 여기 카산드라 여기 옆에 이쪽이요. 여기 클리타이메스라 여기와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선대 저지른 악행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이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아가멤논의 사촌인 이 튀에스테스의 아들 아이기스토스가 클리타이메스트라와 그러니까 모의해서 이 아가멤논의 큰 아들 이 오레스테스를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딸 일렉트라도 천한 하녀와 같이 대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데려온 이 카산드라에 대해 살펴보면요. 자, 지금 아가멤논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게 이 카산드라였거든요. 이 카산드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왕 그 프리아모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아폴로는요, 카산드라에 반해서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면 그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산드라가 아이를 낳지 않았죠. 그래서 아폴로는 그녀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녀는 아폴론에게 희생되었고요. 또한 이 인간 아가멤논의 전리품으로 희생되는 이피게네이어와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노예로 팔려나갔던 여기 노예로 팔려갔던 아가멤논의 아들 여기 있죠. 오레스테스. 이 오레스테스가 아가멤논이 죽인 지 그러니까 8년이 지나 어른이 돼서 그 자기 친구 필라데스를 데리고 아버지 무덤으로 돌아와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한 줌 잘라 놔두고요. 그리고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나 일렉트라와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일렉트라와요. 자, 그리고 이 아버지 아가멤논의 원수를 갚으라는 신탁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 마치 여기서는요, 그 햄릿과 같이 이렇게 고민과 번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햄릿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햄릿은 자신이 살 거냐 죽을 거냐 to be or not to be 그거를 고민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오레스테스가 아폴론의 신탁을 자기가 실행할 것이냐 그거 두고 고민한 거예요. 자, 아폴론 신의 강력한 신탁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지나가라 명령하셨고 많은 것을 외치시며 뜨거운 내 간장에 차디찬 겨울의 재앙이 찾아올 거라고 공표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뒤쫓지 않는다면, 되갚아 죽이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소중한 생명으로 복수의 실패를 갚고 많은 불쾌한 고통들을 겪게 되며 내 유산을 잃고서 분노하게 된다고. 이러한 신탁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해야만 합니다. 많은 동기들이 한데 모여 한 방향을 지시하니까요. 신의 명령과 아버지에 대한 큰 비탄과 재산 박탈로 내 마음은 짓눌려 있답니다. 자, 이렇게 번민의 사에서 고민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 오레스테스는요, 마침내 그 친구 필라데스와 여행자로 가장을 한 뒤에요, 궁전으로 들어가 먼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요. 또한 어머니 클리타이메스트라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델포이의 이 아폴론 신전으로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아폴론은 팔라스로 가서 아테네 여신에게 탄원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나 이 기소자인 복수의 여신들이 코러스로 나와서 모친 살해 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때 무대는 바로 아레오파고스 법정으로 바뀌면서요. 아테나 여신의 인도 아래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폴론이 오레스테스를 변호하고 이 분노의 여신들은 그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이 분노의 여신들은 이 클리타이메스라가 아가멤논을 죽인 것은 혈연으로 묶인 것은 아니지만 오레스테스가 그 혈연으로 묶인 모친 오레스테스는 이 혈연으로 묶인 이 모친 살해였으므로 더더욱 불경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때요 아폴로는 이 클리타이메스라가 아가멤논을 죽인 것은 신성한 부부의 인연을 배반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자가 아니라 새로 뿌려진 태아를 보호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는 것인데 어머니 없이도 태어난 아테나가
지금 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변론을 합니다. 자, 이 재판은요, 이 팔라스 여신 아테나가 맡아서요, 이 아테나의 시민 중 가장 뛰어난 자로 구성된 이 벨시몬단을 뽑아 한 명씩 단지에 투표석을 넣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테나가 말하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자, 아테나가 그 투표석을 이렇게 쏟게 한 뒤에요, 아테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테나가 바로 지금 그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아테나가 하는 말이, 자, 어떤 말이었었냐면요. 자, 지금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요. 나는 오레스테스를 위해 이 투표석을 던질 것인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없고, 아테나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자기가 머리를 직접 깨고 태어났으니까 결혼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진심으로 남성만을 인정하며 참된 의미에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여자의 죽음을 더 무겁게 여기지 않소. 그 여자가 가정의 수호자인 남편을 살해했으니까 아테나 여신이 단지 안에 투표석을 떨어뜨린다. 자, 투표 결과가 가부동수로 나와도 피고가 승소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요, 바로 그 결과는 가부동수로 나왔고요. 이 가부동수일 경우 무죄로 간주한다는 재판정의 합의에 따라 바로 무죄로 석방됩니다. 자, 이때 코러스 복수의 여신들은 이제 불명예를 뒤집었었다고 심하게 분노하며 견딜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을 노래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늙고 연로하여 지하에 살아야 된다니 망신살이 뻗쳤구나 하면서요. 근데 반면에 이 오레스테스는 이 아르고스의 남자가 살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찾게 된 것은 바로 아테나와 아폴론, 제우스의 덕분이라고 신들에게 존중을 표하며 집을 향해 출발하며 퇴장합니다. 자, 이때 분노하는 이 복수의 여신들을 아테나가 달래는데요. 여러분은 패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 이 땅에 심각한 분노를 퍼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신들 가운데 나 혼자서 번개가 봉인된 그 창고, 그 열쇠를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그들의 근거지였던 이 암흑지대, 즉 하계가 아니라 빛의 지대인 이 아테나의 근교 아레스 언덕 아래의 동굴에 새로운 거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국가의 손님 제유 외인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며 그 후 그들의 거처는 아테나의 시민들이 숭배하는 신전, 경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시민들의 대지와 가축이 결실로 이 풍성하게 흘러넘쳐 번창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종자들로 잘 보존해 주라고요. 자, 이 코러스는요, 아테나의 선의를 받아들이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이 태양의 찬란한 빗줄기로 도시 생활에 유익한 축복이 대지에서 풍요롭게 터져 나오게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요, 코러스는 기뻐하시오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아테나 여신이 그 행렬을 이끌며 시민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 행렬에 동참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비극은 막을 내려요. 자, 그럼요. 자, 이렇게 신들의 합의로 화해를 이룬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이 아가멤논 가문의 저주는 풀렸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낸 것일까요? 자, 그럼 제가요, 이 책 그리스 비극의 결론적인 설명을 보면요. 그 부분이 정말 잘 요약되어 있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트로이아의 전쟁, 아가멤논과 카산드라의 죽음, 클리타이메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의 죽음 등 3부작을 따라 펼쳐줬던 그 모든 고통과 비극들을 뒤로하고 오레스테이아가 화해와 축제로 그 결말을 장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이스킬로스는
불가능한 화해를 보다 고차원적인 신들의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낙관주의 세계관으로 인도하고 있다. 괴테는 비극적인 모든 것은 화해할 수 없는 안티테제의 토대를 두고 있다. 화해가 시작된다든가 또는 가능해진다면 비극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했으며, 야스퍼스도 진정한 비극은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바르트 역시 신화의 모순에서 출발하여 그 모순과 화해하는 대로 향해 나아가지만 비극은 오히려 모순을 확고히 하고 화해를 거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극적인 비전은 일체의 해결이나 화해를 배제한다. 그리고 아이스킬로스도 결코 이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 혹자의 주장대로 이스라엘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아우슈비츠의 공포가 씻기지 않는 것처럼 아레오파고스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카산드라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카산드라와 이피게네이아처럼 강자들에게 희생된 약한 존재들의 절망의 울부짖음이야말로 진정한 역사다. 그러나 카산드라와 이피게네이아의 절망의 울부짖음이 언제까지나 역사의 진실로 귀환하는 한 인간의 역사에 화해란 없다. 망각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